자, 오늘은 NCS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오늘 개요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해커스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해커스 교재를 보시면 목차에 직업 기초 능력에 10가지가 표시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의사소통, 수익 능력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이 세 가지가 핵심 기초 능력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 다음 시간까지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핵심 기초 능력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가 개요도 듣고 문제도 풀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직업 능력에서 왜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당연히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느냐 하는 것인데 그 문제를 일단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상황이 발생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창조적인 사고. 왜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할까요? 왜 문제를 해결할 때 창의력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문제라는 것은 항상 다른 형태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경우는 그건 이제 문제가 아니죠. 항상 있었던 일이라서 그냥 매뉴얼대로 실행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혀 지금까지 겪지 못한 새로운 문제가 보통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이게 왜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다 구축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요. 어떤 경우에 뭐 누구한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맡긴다거나 또는 과거의 방식으로 푼다거나 뭐 이런 식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지 제대로 된 것인지 이런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직장 생활에서 나타난 문제 상황을 창의적이고 논리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라는 거와 문제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구별할 건데요. 문제라는 것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문제점이라는 것은 문제의 원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문제라는 것은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방법을 잘 모르는 것이 문제고요. 그리고 해답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알겠는데 그것에 가기 위한 어떤 일련의 행동을 알지 못한 상태 이런 것들이 문제고요. 이건 문제의 원인이 된 것이 이제 문제점이죠. 자, 문제 해결 능력은 실제로 회사에서 시험을 보면 대부분 면접에서 시험을 봅니다. 면접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한국 휴대패커드에서 실제로 있었던 문제인데 이 H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용 기기잖아요. 사무용 기기 같은 거는 뭐 고장이 많이 나는데 고장이 나는 원인이 사용자 잘못해서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프린트 토너 같은 것을 뭐 비품을 한다든가 정품이 아니라 뭐 이런 경우에 뭐 고장이 나면 실제로는 이 HP나 이런 데서는 책임을 안 지죠. 그런데도 고쳐달라고 부상으로 고쳐달라고 들어줄 수 없는 사안인데도 고객이 끈질기게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진짜 이 끈질기게 요구하는 사람 만나면 대책이 없죠. 네, 그렇게 질문이 나오고요. 이것과 비슷한 질문은 금융기관에서 난동을 피우는 고객이 가끔 있습니다. 뭐 그냥 취객이 들어와서 난동을 피우면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그가 경비를 불러서 내쫓으면 되는데 얼마 전에처럼 뭐 그건 난동이라보다 합리적인 뭐
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은행에서 팔았던 금융 상품이 마이너스 뭐 80% 이윤이라 할 수도 없죠. 마이너스 80%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금이 한 20%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원금 보장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실은 손실 보장이었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들어와서 항의를 하는 그런 고객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골치 아프죠. 예. 자, 다음번엔요. 우리 회사 제품은 만원짜리 제품인데 경쟁사 제품은 8,000원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제품을 팔 것인가. 예, 같은 효능을 갖고 있는 같은 약품인데 우리 회사 제품은 만원짜리인데 경쟁사 제품은 8,000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대부분 면접 보는 사람들이 진부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 제품이 더 품질이 좋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하겠죠. 예. 그런 것들은 되게 창의적이지 못하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을 가르쳐주면, 제 창의적인 답을 가르쳐주면 여러분이 나중에 흉내낼까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이런 식이 또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그리고 한때 이게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질문이었어요. 로또에 당첨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로또에 당첨되면 회사 계속 다닐 것인가.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관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예. 또는 인생관도 물어볼 수 있어요. 가치관.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아실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뭐 그런 것들에 관한 것을 이런 질문으로서 알 수가 있죠. 예, 여러분 같으면 로또에 당첨되면 회사를 계속 다니겠어요? 요즘은 답이 그냥 다닌다죠. 왜요? 뭐 요즘 로또 당첨돼봤자 20억인데 20억 갖고 아파트도 사기 힘들죠, 서울에. 그러니까 그냥 다녀야죠. 그냥 약간 큰 보너스를 받았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NC소프트는 무슨 회사죠? 예, 게임 회사죠.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을 하다 보면 뭐 버그가 나고 이렇게 되면 밤새는 일은 부지기수예요. 예. 그래서 잦은 야근, 뭐 자기들이 아는군요. 야근을 자주 해서 대인관계가 소홀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예,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휴니 테크놀로지, 여기도 이제 그런 건 비슷한 기술 기반의 그런 회사들은 갑자기 뭐 야근하는 일이 허다하니까요. 예. 이런 데서는 갑자기 어떤 회사의 시스템이 나가면 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야근해야죠. 예, 약속이 있는데 상사가 야근하라고 지시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냥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겠지만 이걸 좀 더 창의적으로 포장을 잘해서 대답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 사람의 비전을 보는 질문들인데 10년 뒤에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이런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투자 신탁 운영이죠. 그리고 10년 뒤를 막연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3년, 5년, 10년 뒤, 그러니까 일종의 마일스톤까지도 제시를 하라는 거죠. 내가 10년 뒤에 어떤 모습을 하기 위해서 3년, 5년 동안 어떤 것을 거쳐갈 것인가,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여기 LG CNS는 일상생활을 그려보라 라는 것이니까 여기에 뭐 우리의 미래상까지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해결형 면접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이렇게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인데 난동을 피운다 뭐 이런 것들은 발생형이죠. 예, 발생형이고 그 다음에
미래에 관련돼서 물어보는 것들이요. 예,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은 잠재적인 것들이에요. 잠재적인 것들. 당장 이게 문제는 아닌데 그냥 야근하라고 지시하면 뭐 야근하면 되죠. 그다음에 뭐 대인관계 소홀해지면 좀 참고 그냥 일하면 되죠. 이런 것들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시켜야 될 어떤 그런 필요가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당장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유형을 이렇게 나눕니다. 자,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보이는 문제와 찾는 문제와 미래 문제. 그러니까 보이는 문제라는 것은 발생한 거예요, 지금. 난동 피우는 고객이 나타난 겁니다. 예, 그런 게 이제 발생한 문제예요. 그리고 찾는 문제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서 개선하거나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쭉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거나 또는 가는 길에 못 미치게 되면 이탈하거나 미달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 네, 그 문제는 우리가 이제 바로 보일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는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면 됩니다. 예. 들어줄 수 없는 사안이 뭐였는지, 난동을 피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 회사 제품이 비싼지 이런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는 것이 이제 보이는 문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내가 찾아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요. 어쨌든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잘 가게 하기 위해서 또는 좀 더 강하게 가기 위해서 내가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찾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찾는다는 것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이제 대처하는 것이거든요. 환경 변화에.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목표도 조금씩 미래에서는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미래 목표가 조금씩 개발해야 되는 제품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달성해야 되는 목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파악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이제 나중에 면접 같은 거 보면은 돌발적인 질문, 잘 준비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할 때 저는 방법으로 이제 세 가지라는 방법을 써요. 세 가지. 제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자네는 우리 회사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나? 우리 회사의 문제를 지적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문제? 뭐 별로 문제 없고 되게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라고 했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정답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그때는 세 가지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세 가지 생각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입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문제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회사가 별다른 문제로 돌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개선점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니까 시대가 왔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것들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 이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이는 문제를 지적한다는 것도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겠죠. 문제가 뭐지? 이 회사의 문제가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런 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찾는 문제와 미래 문제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하세요. 세 가지.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 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뭐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무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 공부를 하면 뭐가 좋은데? 라고 친구가 물어봤어요. 그럼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행위를 하는 주체가 나잖아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이 사회에 속해 있죠. 나한테 좋은 점. 근데 어떤 친구들은 공무원 되면 안정적이고 뭐 보수가 많고 뭐 그리고 오래 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건 이건 다 나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는 뭐 친구 사이에서는 가능하지만 면접에서는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내가 있고 사회가 있고 이게 1번이고요. 이게 2번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면접 문제 너 왜 공무원 되려고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에 대한 답변은 뭐 어떤 거겠어요? 내 적성에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는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사회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미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 미래에는 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소개서도 쓰는 게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쓰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쓰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법칙을 아시면 이 세 가지 법칙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예, 스티브 잡스가 강조하던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자기소개서 보시면 나 성장 배경 뭐 이런 거 쓰죠. 그리고 내가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뭐 이런 것들이 과거입니다. 현재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 내 관심 분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 현재의 능력,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현재고요. 미래는 뭘 쓰죠? 회사에 들어오면 네가 어떤 식으로 기여할 것이냐, 네가 어떤 모습으로 돼 있을 거라 상상하느냐, 뭐 이런 얘기 나중에 쓰게 돼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뭘 쓰라고 하면 자기소개 같은 것도 세 가지예요. 과거, 현재, 미래. 또는 나와, 우리와, 그리고 함께한 미래.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 갑자기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 세 가지 포맷에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 중에는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한 세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금 전에 얘기한 말인데 어떻게 세 가지? 그런데 그 세 가지가 과거, 현재, 미래라든가 뭐 나와, 우리와, 그리고 미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거나 뭐 대부분 그런 포맷에 맞춰서 하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떤 의견을 물어봤는데 그거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분류할 때 세 가지로 분류한다는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가 아까 뭐 창의적이고 분석적이고 그리고 뭐였죠? 창의적 사고, 분석적 사고, 비판적 사고였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뭐 또 전략적 사고도 필요하고 분석적 사고도 필요하고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고 자원의 활용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는 이 발상의 전환은 이제 비판이게 되겠죠. 전략적 사고는 약간 창의적 사고에 관련돼서 약간의 수정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창의적 사고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잖아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게 결과가 나올지, 그것이 흘러가서 어떤 결과를 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연결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의 아이디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분석적 사고가 필요하고, 발상의 전환은 뭐예요? 비판적 사고를 해야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겠죠. 그리고서 이제 하고 나면, 이건 경영학인데, 가끔 여러분들 경영학을 전공했으니까 그런 말 들을 거예요. 그 집에서 뭐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으면 뭐 이과나 공대 출신 사람들은 본인이 보통 그냥 직접 고치려고 어떻게 뜯어보죠. 근데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은 누구를 불러서 이 일을 시킬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죠. 경영학은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경영학을 잘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고를 통해서 뭔가 우리 방향을 결정했으면 내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법은 우리가 소프트 어프로치가 있고 하드 어프로치가 있고 퍼실리테이션이 있습니다. 소프트 어프로치는 그냥 말 그대로 소프트한 거예요. 서로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말하면 서로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회사에서 여러 개의 부서가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면, 이쪽 부서가 이렇게 치고 나가면, 그러면 우리 부서는 지금까지 그걸 잘못했다는 소린가,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찬성해 주면 우리가 지금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돼서 서로 간에 좀 약간 알력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파는데 갑자기 신제품을 개발하는 게 좋겠다, 마케팅 팀에서 막 얘기하면, 지금까지 개발한 팀에서는 그럼 이번에 개발한 것이 완전히 망했다는 소리인가, 좋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가, 뭐 이런 것처럼 이해가 충돌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해가 충돌할 때 서로 싸우고 싶은데, 뭐 같은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고 항상 협조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서로 잘 아니까 이심전심으로 얘네들은 안 팔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얘네들은 자기네들의 그 잘못을 또 인정하는 꼴이니까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서로를 이해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조정을 누가 해줄 것이냐? 권위예요, 권위. 사장이 그래, 이번엔 신제품 개발해, 아니야 마케팅 좀 더 신경 써서 기존에 나왔던 제품 좀 더 잘 팔아봐, 이렇게 권위에 의해서 의견을 중재합니다. 그러니까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소프트 어프로치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드 어프로치라는 것은 요즘 시쳇말로 박터지게 싸우는 거죠. 직설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뭐 이딴 디자인을 갖고서 어떻게 팔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솔직히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싸우려면 이게 있어야 되겠죠. 사실과 원칙, 이 현재 트렌드가 어떻고 지금 매출이 어떻고, 뭐 이런 사실적인 그런 데이터를 막 갖다 대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토론을 하겠죠. 근데 이게 하드 어프로치는 너무 강하게 부딪히면 한쪽 편을 손을 들어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완전히 한쪽을 망가뜨리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좋은 방향이 아니라 그냥 이해관계만 조정하고서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죠, 하드 어프로치. 그래서 약간 의견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렇게 강하게 부딪히는 것은 나중에 해결이 이렇게 매끄럽지 않게 됩니다. 그냥 소프트하게 부딪히면 서로 크게 상처를 입지 않는 선에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크게 부딪히면 한쪽이 양보하면 양보한 쪽이 크게 상처를 입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거 결국엔 다 중재자 문제잖아요. 뭐 윗사람이 중재를 하는데 윗사람 말을 잘 안 들은 경우가 이런 거고, 이건 잘 들으면 이런 경우고.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촉진을 뜻합니다. 퍼실리테이터가 일종의 중재자예요. 사회자 같은 식으로 해서.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냅니다. 이런 경우에 창조적인 그런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중재를 하면 내가 밀리면 한쪽을 들어줄까봐 사람들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약간 중립적인 사람이 촉진을 한다는 게 있으면 서로 뭐 아이디어를 내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창조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퍼실리테이션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사고력 배양은 이런 사고를 배양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여기 중에 보시면 창의적 사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창의적 사고. 여러분, 창의적 사고라는 것은 독창적인 사고에다가요, 독창적이기도 하고 유용해야 됩니다. 유용하다는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창의적이려면 약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독창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독창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새로운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아이폰은 새로 왔나요? 아이폰은 스마트폰이요. 네, 스마트폰은 2007년에 나왔는데 완전히 새로운 건가요? 그렇지 않죠. 전화기하고 인터넷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아이패드 이런 걸 합친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합친 겁니다. 전화기에다가요. 즉, 이 독창적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정보와 정보를 새롭게 조합시킨 거 아니면 확산시킨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확산 아니면 조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라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조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세상에 없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 그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조합하고 확산시키는 연습을 하는 것이 창의력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비교 발상법인데, 이번에 신제품이 나와요. 신제품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였다고 합시다. 얘기를 좀 해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하니버터칩이 생각나는 거야. 하니버터칩이 왜 인기가 있었지? 물량을 조금만 냈어. 조금만. 그래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주고, 디자인 보여주고, 가격도 다운 시켜놓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끈 다음에, 그런데 사람들이 사게 되면, 계약을 하게 되면 3개월 뒤에 줘. 그러면 정말 주문이 밀렸구나 생각하겠지, 뭐 이런 거야. 허니버터칩은 구하기가 힘들었잖아요. 인기가 있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것과 비교를 해가지고 다른 데서 써먹었던 다른 제품, 다른 상품군에 써먹었던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품군에 적용시키는 그런 것들이 창의적 사고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걸 뭐 만들 때 그냥 갑자기 뭐 혼자 생각하면은 창의적인 게 나올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에 성공했던 거,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해서 창의적인 사고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케팅 수업 시간에 사례를 많이 배우는 거야. 거기 성공한 사례처럼 똑같은 사례를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닌데, 이것을 다른 데다가 비교해서 새로운 창의적 사고를 만들어내라는 뜻이죠. 나머지 논리적 사고나 비판적 사고는 이렇게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처리 과정인데요. 문제 처리 과정.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확실하게 정의를 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안을 개발한 다음에 실행합니다. 요즘은 꼭 이 평가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 플랜, 두, 체크, 액션 이런 거 아시죠?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다시 개선하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꼭 평가가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일단 문제를 인식할 때는 뭐 환경 분석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겠죠. 환경 분석. 그래서 환경 분석 결과로 스와트 분석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문제가 뭐다. 그리고 문제가 확실하게 정의가 되면 그 원인도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 원인을 해결하면 그것이 곧 해결이잖아요. 물론 단순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원인을 찾는 것이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결안을 개발한 다음에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문제 해결 능력에서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인데, 뭐 필요한 사고력이 뭔지, 방법론 쪽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다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 능력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직접 문제들과 이렇게 마주하면서 풀게 되고요. 이것을 시험 볼 때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뭐 안타까운 건지 아니면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문제 해결 능력의 출제 방향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문제 해결 과정이라든가 문제 해결 방법이라든가 문제 해결 사고 능력 이런 거 관계없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언어 추리와 최선의 선택, 그리고 결과 추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보시면 언어 추리하는 거 무엇이냐면 true와 false, 맞느냐 틀리느냐, 그리고 사건의 순서, 그리고 어떤 조건의 체크요. 이런 것들로 출제 문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언어 추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언어 추리로 나오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최선의 선택, 옵티멈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경영 의사결정이나 뭐 계량경영 문서, OR 뭐 이런 데서 배우는 건데, 옵티멈 솔루션을 굉장히 좀 로우 레벨에서 아주 낮은 단계에서, 그러니까 즉 수리 능력 정도의 수준에서 제시된 정보를 활용해서 최소 비용을 구한다든가 최단 거리, 최단 시간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구하는 것들이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도표, 그래프 해석, 자료, 법조문, 이렇게 도표나 그래프 해석 같은 걸 갖고서 어떤 결과를 추론할 것인지, 그러면 이 두 개는 실은 이제 우리가 수리 능력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자료나 법조문 갖고 트루 폴스, 이것은 의사소통에서 나오는 문서를 잘 읽고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요. 의사소통에서 나왔던 그것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 해결 능력은 의사소통하고 수리 능력의 혼합적인 문제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겁먹을 필요 없이, 출제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것만 좀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연습을.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지 연습하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 경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 추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출제 경향은 딱 두 개나 나오는데 최선의 선택, 옵티멀 솔루션 구하는 겁니다. 딱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먼저 언어 추리 문제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OX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시된 조건의 선후 관계를 이해해서 사건의 순서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문제입니다. 사건의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 그리고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추가로 어떤 조건이 필요하느냐, 뭐 이런 조건을 찾는 문제, 이런 것들이 유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하냐면 명제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명제. 여러분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맨 앞에 집합과 명제 배우잖아요. 다행히 이게 수학 교과서 앞부분에 있어가지고 제 친구 중에서도 수학을 되게 못해서 수학을 포기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집합만 5번을 띄었대요. 집합 문제는 틀리지 않는데요. 맨날 마음 먹고 수학 공부를 시작하면 이게 1장이거든요. 1장 하다가 그만두고 해서 여기만 5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명제에 대해서는 아실 거예요. P면 Q이다. 이것이 뭐 true냐, false냐, 뭐 이런 것들이죠.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예. 이게 T면 T고, TF면 F고, FT는 T고, FF는 뭐였죠? 예. T였죠. 예. 이런 식으로 명제 조건을 푸는 겁니다. 자,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순서입니다. 순서. 자, 순서를 구하는 건데요. 보시면 재무부서 회의는 회계부서 회의보다 먼저 한다. 마케팅 부서 회의는 월요일에 한다. 이게 하루에 한 번씩만 회의가 일어나는데 월화수목금 5개 부서의 회의 순서를 찾으라는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요령이 있냐면 제가 앞에서 가끔씩 얘기했어요. 고정된 걸 가장 먼저 찾는 게 좋아요. 고정된 거 이거죠. 마케팅 부서 회의는 월요일에 한다. 그럼 여기 마케팅 쓰시는 거야. 그리고 또 고정된 거, 교육부서는 금요일에는 안 한다. 이것이 고정되긴 했지만 이것도 이만큼 여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완전 고정된 건 아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된 건 뭐냐면 바로 다음 이런 것이 고정된 거야. 회계부서 회의는 인사부서 회의 바로 다음날 한다. 인사가 이렇게 있으면 회계가 이렇게 묶여져 있다는 거야. 이게 고정되어 있죠. 지금 이 2개 썼습니다. 마케팅 부서 회의는 재무부서보다 먼저 한다. 당연히 뒤에 재무가 뒤로 가겠죠. 이건 뭐 있으나 마나한 거고. 교육부서 회의는 금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건요. 재무부서 회의는 회계부의 회의보다 먼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부서 회의보다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재무가 요 앞으로 나온다는 소리죠. 그리고 만약에 화요일날 재무하고 목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금요일날 교육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가 이쪽으로 한 칸 내려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교육부서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재교든지 교재든지 이렇게 되겠죠.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됩니다. 자, 반드시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서 회의는 교육부 회의보다 나중에 한다. 인사부서는 교육부보다 나중에 한다. 맞네요. 회계부서 회의는 금요일에 하지 않는다. 회계 금요일에 하는 것 같은데요. 재무부서 회의는 수요일에 한다. 재무부서 회의는 수요일에 할 수도 있고 화요일에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확실하게 반드시 옳은 건 아니죠. 회계부서 회의는 재무부서 회의보다 먼저 한다. 비하죠. 교육부서 회의는 화요일에 한다. 교육부서는 화요일에 할 수도 있고 수요일에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죠.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찾습니다. 고정된 걸 먼저 찾는 거죠. 그래서 지정된 거 그리고 붙어 있는 거 이것이 고정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구하는 것이요. 일단 정보가 제시됩니다. 사항도 제시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한 대안이나 결론을 제시하는 유형의 문제인데 최단 거리, 최소 비용, 최소 인력 이런 것들을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또 이런 경우에 도표나 그래프, 그다음에 수치, 자료, 법조문 이런 것들이 제시됩니다. 자, 대응 전략으로는 자료를 재구성하는 역량 이게 필요하군요. 수리 능력을 좀 열심히 하면 이거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문제 방식을 한번 볼까요? 이런 겁니다. 지금 놀이동산을 가는데 놀이공원에 갔는데 보시면 입장권만 살 수도 있고요. 주간 자유이용권, 야간 자유이용권, 연간 회원권 살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간 회원권이 보통 입장료의 4배를 넘지 않아요. 보통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갔을 때 우리가 4번 이상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연간 회원권을 살까? 이렇게 해서 연간 회원권을 샀습니다. 4번 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연간 회원권을 팔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식구들이 갔어요. 식구들이 이렇게 많이 갔는데 식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오빠, 나, 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분명히 매표소 앞에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보시면 할머니는 73세니까 65세 이상이시고요. 근데 아버지는 국가 유공자예요. 근데 65세 이상이고 국가 유공자인 경우에는 입장은 무료 입장이래요. 그런데 자유이용권, 놀이기구를 타려면 자유이용권을 사야 되는데 자유이용권이나 연간회원권은 공짜는 아니고요. 50% 할인해 준답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4세 미만은 무료 입장입니다. 그리고 연간 회원권은 다 쓸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에서 4세 미만 무료 입장.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친구는 무료입니다. 뭘 하든지 무료입니다. 그리고 요 할머니와 아버지는 입장권은 무료지만 딴 거 하려면 그냥 50% 할인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무조건 다 내야 되고 오빠는 청소년 요금, 나는 어린이 요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빠는 청소년, 나는 어린이 요금.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옳지 않은 걸 부르는 거예요. 옳지 않는 거. 첫 번째, 할머니와 동생을 제외한 가족이 모두 야간 자유이용권을 구매하여 놀이동원을 이용할 경우 최소 88,000원을 지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할머니와 동생을 제외하고, 할머니하고 동생은 어차피 제외된 거고요. 모든 가족이 자유이용권을 구매한다. 그러면 아버지는 국가유공자니까 얼마예요? 예, 야간 자유이용권이 14,000원이 되겠죠. 예, 그리고 지금 야간이죠. 예. 오빠는 24,000원, 그리고 나는 22,000원, 그리고 엄마는 28,000원. 예, 이렇게 됐죠. 그러면 1 올라가고 8이고, 예, 88,0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이건 맞네요. 예, 맞는, 예, 아쉽게도 틀리는 거 고르는 거군요. 자, 두 번째, 오빠와 하늘이가 놀이동산을 연간 4회 방문할 때 이 중 3회는 야간 자유이용권을 구매하여 이용하고 1회는 놀이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입장만 하는 것과 연간 회원권을 비교하래요. 그러면 오빠와 하늘이, 예, 두 사람이요. 두 사람이서 연간 4회 방문한다고 하겠습니다. 야간 자유이용권을 이용을 해요. 그러면 야간 자유이용권 두 개 이용하면은 얼마죠? 둘이 합쳐서 46,000원이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둘이서 세 번 온다 그랬죠. 세 번 오니까 138,000원이고, 그리고 한 번은 입장만 해요. 그러면 27,000원을 더하면 되겠군요. 165,500원을 이렇게 구입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그냥 연간 회원권을 구매해 쓰는 게 낫겠는가? 연간 회원권은 얼마죠? 17만, 이거 두 개 더하면 178,000원이죠. 이게 더 싸네요. 이게 크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이게 더 저렴하네요. 이것이 더 저렴하다고 써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보시다시피 이거 하나씩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조건을 다 따지는 거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은 좀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빨리 읽는 능력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빨리 파악하는 거.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동생은 입장권만 구매하고,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 와, 입장권만 구매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머니, 오빠, 하늘이는 주간 자유이용권을 구매합니다. 어머니, 볼까요? 어머니, 오빠 그리고 하늘이 이렇게 더하면 얼마죠? 5만원, 8만원이죠. 구매하여 놀이공원을 이용할 경우 지불하는 총 금액은 하늘이의 연간 회원권 금액보다 저렴하다. 하늘이가 연간 회원권이 얼마죠? 하늘이가 13살이니까 이거죠. 108,000원보다 저렴하다. 아니네요. 이게 더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건 X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답은 3번인데 이제 4번도 5번도 체크해 봐야죠. 하늘이의 가족이 모든 놀이공원에 입장하기 위해서 4만원 이상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모두 입장한다는 거는 누구 거만 내면 돼요? 엄마 거, 오빠 거, 내 거 이렇게만 내면 되죠. 그러면 이거 합치면 3만원, 45,000원이죠. 4만원 이상 요금을 지불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버지, 오빠, 하늘이가 놀이동산을 연간 3회 방문할 때 주간 자유이용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연간 회원권을 구매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 정말 많이도 따지는군요. 자, 봅시다. 아버지,
아버지하고 오빠하고 하늘이 이 세 사람이 연간 3회 방문하면서 주간 자유이용권을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아버지는 얼마를 내야 되죠? 주간 자유이용권 이걸 내야 되니까 50% 할인이니까 15,000원 내야 되고, 그리고 오빠는 26,000원 내야 되고, 그리고 나는 24,000원 내야 돼서 5만원, 65,000원을 한 번에 내야 되는데, 이것을 몇 번 한다고요? 연간 3회 방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95,000원을 들을 거예요. 그런데 연간 회원권을 구매를 하게 되면 아빠는 얼마를 내야 되죠? 50% 할인이니까 5만원 내야 되고, 나하고 오빠는 둘이 합쳐서 17만 8천원을 내야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22만 8천원이 되니까, 주간 자유이용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더 비싸죠. 그래서 이것도 잠깐만요. 아빠, 오빠, 하늘이 3일 주간 이용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5천, 3만원, 2만 5천, 3, 60, 19천. 이게 더 저렴하다고 돼 있죠. 맞습니다. 지금 맞는 게 맞죠.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정답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냥 다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뭐 요령이라는 게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인데, 하나는 조건을 다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우의 수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고정된 것부터 찾아가지고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P면 Q이다 이거 진리표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T이면 T다, 그러니까 사실이면 사실이다, 이것은 T고요. TF는 F고, FT는 T고, FF는 T였죠. 이거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앞에 게 사실이면 뒤에 게 사실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사실과 거짓이 이루어집니다. 자, 만약에 내가 교수면 너는 학생이다.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거 사실이죠. 사실이니까 뒤에가 학생이 맞으면 전체 글은 사실이고요. 근데 학생이라 직장인이었어요. 그럼 틀렸으면 이 말은 틀린 거가 되죠. 그런데 논리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내가 왕이면 너는 학생이다. 뭐 이런 말 하기 이상하지만 어쨌든 앞에가 틀렸잖아요. 앞에가 틀렸죠. 내가 왕이면, 야, 네가 하나님이면 내가 왕이다. 뭐 내가 왕이면 내가 하나님이면 넌 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에가 가정이 완전히 틀리게 하는 경우 있죠. 그랬을 때 뭐, 야, 내가 왕이면 너는 황제야.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상대방이 황제가 아니죠. 황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거짓말인가요? 앞에 가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앞에 가정이 잘못되면 뒤에 뭐가 와도 사실이에요.
야, 네가 그러면 나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그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 이유가 앞에 가정이 잘못되면 뒤에는 뭐가 오든지 다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제 때 가장 골치 아픈 게 요거 하나였었죠. 진리표에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앞에 가정이 틀리면 뒤에 무슨 말이 와도 상관없이 다 사실이다. 왜 이게 틀렸으니까 뒤에 무슨 말이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3이 2보다 작으면 4가 3보다 작다. 이게 틀렸잖아요. 근데 앞에 이게 틀렸으면 이런 세상에서는 이것도 가능할 것 같죠. 3이 2보다 작은 세상에서는 4가 3보다 작을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게 틀렸으면 뒤에는 뭐가 오든지 다 항상 논리적으로 사실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유형은 다 봤고요.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